오싹오싹 공포괴담 시간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싹오싹 공포괴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 그레이스 밀레인 살인사건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상태가 괜찮나요? 뭐 안 괜찮으면 님들이 어쩔 거예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레이스 밀레인은 영국 출신의 22세 여성입니다. 2018년 세계 여행의 일환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해 오클랜드에 머물고 있었죠. 혼자 여행하던 중 데이트 앱을 통해 현지 사람들과 교류했고, 여행 막바지였던 2018년 12월 초 한 남성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본 거라고요? 이거 본 거예요? 이게 씨발 게시판에 이게 제일 최신 글인데 이게 제가 본 거예요? 시간 여행한 거 아니노? 그 남성은 제시 쉐인 캠슨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저녁, 두 사람은 오클랜드 시내의 여러 바를 함께 방문했고요. 같은 날 밤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장면이 그레이스 밀레인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확인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렇게 둘이 끌어안고, 자기야 보고 싶었어. 나도 뭐 먹을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순댓국 먹을래? 그건 별로야. 그럼 감자탕은? 그런 것만 먹어 맨날. 피자 먹을래? 살쪄. 이 씨발놈 어떡하자는 거야? 타코야끼 먹어요. 그래. 이렇게 많이 찍혔네 여기저기. 오빠 우리 방 몇 호야? 302호야. 내가 더블룸으로 끊으랬잖아. 돈이 없어서 그랬어. 다음부터 내가 예약할게. 자, 근데 이 새끼가 타가지고, 얘 뭐야, 직원같이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범인이야? 같은 날 밤 호텔 방 안에서 그레이스 밀레인은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2018년 12월 2일은 그녀의 22번째 생일이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제시 쉐인 캠슨은 이를 합의된 성관계 중의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 직후 응급구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 쉐인 캠슨은 2018년 12월 2일에서 3일 사이 그레이스 밀레인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량으로 옮긴 뒤 오클랜드 외곽 웨이타켈의 산지 숲에 매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데이트 앱을 계속 사용해 다른 여성들과 만났고, 12월 5일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2018년 12월 8일 사건을 살인으로 공식 전환하고 제시 쉐인 캠슨을 체포했으며, 12월 9일 그레이스 밀레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2019년 11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2020년 2월 제시 쉐인 캠슨은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의 데이트 폭력과 여성 안전 문제를 강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틴더 같은 걸로 만났나봐. 뭐 앙톡 같은 거 해갖고 만나가지고 이날 했는데, 얘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뭐 CCTV를 째려본다는데요. 어디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신을 담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요 밑에 이 가방에다가 이 새끼가 뭘 어디 째려본다는 거야? 째려보는 게 없는데. 확인하네. 근데 개의치 않아 하는 이유는 뭘까요? CCTV를 의식하면서. 이 새끼 뭐지? 미스테리한 새끼네. 그러니까 성관계 중에 어떤 사고라고 했잖아. 그럼 왜 이렇게 갖고 나오냔 말이야. 제시 쉐인 캠슨아, 왜 그랬냔 말이야.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이 새끼. 미친 새끼가. 뒤지게 맞으려고.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죽은 자가 범인을 지목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심령 재판입니다. 1997년 미국의 시카고 한 여성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지문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기에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미 죽은 피해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은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미국 시카고 북쪽에 자리 잡은 한 병원은 당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성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과 호텔을 연상시키는 고급 서비스,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휴식을 위해 머무는 느낌처럼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던 테레시타는 밝고 발랄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영상들을 나레이션이래. 유튜브 보면 그래. 이렇게 읽어 보통 이런 채널들.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가끔은 직접 파티를 열기도 했던 그녀. 그녀는 어디서든 쉽게 사람들과 어울렸고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레시타의 삶은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 2월 21일 저녁, 그녀가 살았던 아파트 복도에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이 난 것을 직감했고 급히 문을 두드리며 서로를 깨웠습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곧 소방관들이 도착했고 연기가 새어나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신속하게 불을 진압했고 불길이 잦아들자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침대 위 불에 거의 타지 않은 채 테레시타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흉기가 깊게 꽂혀 있었죠.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기묘했습니다. 불이 났음에도 시신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주변에는 옷과 물건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안을 뒤진 흔적으로 보였는데 의도적으로 꾸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목이 강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고 기도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인은 가슴을 찌른 흉기였습니다. 또 하나, 현장은 성범죄처럼 보이도록 꾸며져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집에 돌아온 뒤 식사를 하고 친구와 두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7시 10분으로 티켓 판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녁 7시 30분으로 루스라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었다고 합니다. 당시 테레시타는 루스에게 남성 방문객이 찾아올 거라 했고 그로부터 1시간 뒤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이었죠. AS 몫으로 공연 티켓을 준비해라는 메모가 발견되는데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명의 용의자가 언급됐지만 모두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점점 막다른 길에 부딪혔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렘이라는 여성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낯선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정도의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야, 너 뭐야? 도넛 안 좋아했잖아. 말투가 바뀌고 억양이 변했습니다. 취향까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동료들은 깨달았습니다. 레미가 테레시타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더럽게 못 부릅니다. 그녀가 앉던 자리, 그녀가 하던 행동, 심지어 흥얼거리던 휘파람도
드럽게 못 부르지만 똑같았습니다. 단순한 흉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점점 불안해했지만 정작 레미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있던 레미는 갑자기 이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그녀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의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테레시타요. 낯선 억양, 다른 사람의 말투. 그 목소리는 자신이 테레시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테레시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존재는 더 많은 정보를 남겼습니다. 범인이 훔쳐간 물건, 사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알렌 슈얼이라는 범인의 이름. 이 정보들 중 일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상한 제보를 무시할 수 없게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알렌은 테레시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고 그녀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형사는 테레시타의 방에서 발견된 AS 몫으로 공연 티켓을 준비해라는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한 AS가 그를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남성 방문객이요. 거기다 그녀는 지인에게 남성 방문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알렌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일단 형사는 그를 신문했는데 당연히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의 진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집을 조사하던 중 테레시타의 것으로 확인된 보석들이 발견됐습니다. 보석에 대해 묻자 그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그는 돈을 노리고 테레시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던 그녀를 그는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방으로 옮겨 살해하고 집안을 뒤져 금품을 훔쳤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고 불까지 질렀습니다. 범인은 알렌이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되며 그렇게 그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광범위한 언론 보도를 받았고 나중에 이 사건은 무덤에서 나온 목소리로 알려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신의 살인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관심을 끈기에 충분했죠. 1979년 2월 23일에 알렌은 유죄를 인정하며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83년에 가석방된 그는 소문에 따르면 뉴요크로 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기묘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테레시타요. 과연 그날 들려왔던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허나 확실한 것은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신림동 반지하에 사는 미스터리 S의 진실 추적단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인데 아마 테리우스 마이 약간 이런 분들의 영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양반 아직 하나? 4만 명 넘었네.
그는 이미 한 번 사회에서 격리된 봐봐. 내가 맞잖아. 이런 채널들의 나레이션이 보통 이런 식이야. 그는 이미 한 번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맞잖아. 맞게 했잖아, 내가. 원작 살렸잖아. 습니다. 법은 그를 위험한 존재로 판단했고 다시는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맞잖아. 나 많이 봐, 이런 거. 다 알아. 테리우스 마이님 요즘에 영상 활동 계속 하네. 아, 잘 봤고요. 자, 여자분도 한 명 있어. 비슷한 분. 오키노? 이분 맞나? 21명이 사망했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맞잖아. 우리에게 친숙 이런 채널들 보통 나레이션 이런 느낌이야. 이분 수익 창출 왜 금지됐어요? 아, 진짜? 왜 중지된 거야? 왜? 아, 뭐야. 저작권 이런 문제 생겼나? 왜? 이유가 뭐야?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아, 다른 영상 갖다 썼다고? 저작권 신고 들어왔나 보다. 이게 아마 90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한 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한 번 위반했다고 채널에 뜨긴 해. 감지됐다고. 내 채널에 떠. 누가 내 영상 쓰잖아? 그러면은 내 채널에서 알 수 있어. 다른 채널 어디에서 내 영상이랑 일치되는 그게 잡혔다. 그러면 신고하든가 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 누가 몰았다가 갑자기 신고해버려가지고 3스트라이크 이렇게 먹거나 뭐 그럴 수 있던 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에는 그냥 새 채널 파는 게 어떤가 싶네. 알겠습니다. 뭐 연락 주시면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군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야, 이거 어때요? 4개월에 걸쳐 벌어진 2건의 살인사건 모두 계획적이었다. 아니 뭐 새 채널을 판다면은 나랑 이렇게 뭐 디스코드 같은 걸로 합방하면서 나레이션 해가지고 홍보하면서 채널 1000명 채우고 뭐 방법이 없겠냐? 유튜버들끼리 도와야지. 그런 생각이지 뭐. 아니 뭘 사심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항상 말해왔잖아. 이게 판이 커야 된다. 응? 만약에 이런 유튜버들 사라졌다고 이 구독자들이 나한테만 온다. 아싸 개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많아져야 돼. 디바 제시카, 김원, 뭐 썸머라든가 안나의 이야기 이런 양반들의 채널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도 계속 먹고 사는 거야. 이 판이 굴러가야. 그 사람들 없어졌다고 이 사람들 구독자들 나한테 올 것 같아? 안 와. 안 온다고. 그래서 애초에 판이 커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골라볼 수 있는 옵션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개인의 하나하나의 채널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채널을, 그러니까 이 범죄 사건에서 채널 하나하나를 쇼핑해야 돼. 사람들이. 나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무튼 그래. 넘어가고. 예.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뭐야? 4개월에 걸쳐 벌어진 2건의 살인. 모두 돈을 노린 그의 범행이었다. 이 개새끼 봐라. 이 씨발 새끼. 자, 갑시다. 2002년 12월 1일 새벽 중국 스촨성 쯔양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근데 이 채널 어디예요?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가 실행되는 순간이었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 보세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새벽 5시 30분 한 대의 낡은 오토바이가 조용한 도로를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쯔양시 외곽에 위치한 사해 실업이라는 한 회사였습니다. 이곳은 돼지 거래와 도축을 하는 중소규모의 업체였죠. 오토바이는 회사 정문 앞에 멈췄고 헬멧과 모자를 쓴 두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역할은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변을 살피며 건물 안쪽으로 몸을 숨겼고 다른 한 명은 외부를 주시하며 경계를 섰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간과 동선을 계산했기에 그들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 출납실 창문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돼지를 팔러 온 농민들로 돈을 받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언제 돈을 주냐는 질문에 창문 너머로 치고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까 오토바이에서 내렸던 남성 중 한 명이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옷으로 둘러싼 기다란 뭔가를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역시 돈을 받으러 온 농민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성은 출납실 내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뒤 철문이 열리며 출납 직원이 무거운 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순간 남성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옷으로 감싸두었던 총을 꺼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짧지만 명확하게 울린 한 발의 총성은 정적을 찢어놓기에는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돈을 들고 오던 여직원은 손에 돈가방을 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그녀의 몸에서 나온 붉은 액체가 바닥을 타고 흘렀죠. 모든 것이 단 몇 초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는 사이 남성은 쓰러진 여직원에게 다가가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본능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총으로 겨누며 놓지 않으면 쏜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 남성은 돈가방을 움켜쥔 채 출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내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총을 맞고 쓰러진 출납고 여직원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탄피 하나와 탄 두 조각이 발견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증거로 쓰기에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확인된 헬멧과 모자가 발견됐습니다. 헬멧은 그들이 떠날 때 갑자기 속력을 내는 바람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었고, 모자는 건물 앞쪽 철도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피하다 떨어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서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없었습니다. 수사는 곧 대대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담팀이 꾸려졌고 도시 전체에 검문이 내려졌죠. 그러나 범인은 이미 지역을 벗어난 듯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연락망도 이동 경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DNA를 확보해도 비교할 대상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까지 보고된 대형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3년, 잡겠는데 과거의 사건들이 하나둘씩 재조명되며 이 사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증거품 중 하나였던 모자가 다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모자에 남아있던 DNA를 통해 2002년 사건의 범인이 량카이 우라는 남성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량카이 우는
2011년에 절도 사건으로 수배 상태였는데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 량카이 우가 출납식 직원을 살해하기 전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범행 4개월 전 그는 산시성에서 보초 서던 군인을 살해한 뒤 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 이 총으로 했구나. 당시 현장이 산간 지역이라 목격자가 없고 증거도 없었기에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범행을 저지르고 4개월 뒤 출납실 직원까지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때 범행에 사용됐던 총은 군인에게서 빼앗았던 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이 필요해 사람을 죽인다는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나쁜 사람의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 체포됐을 때 그는 과거 범행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고 2012년에 과거 미제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이었죠. 경찰은 즉시 그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떠돌며 살고 있었지만 이미 신원이 알려진 이상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가 가려운 거 이거 머리 감았는데 모기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좀 간지러워요.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며칠 뒤 그는 한 임대방에서 조용히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됐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핵심 질문에는 피하거나 침묵했습니다. 결국 형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바로 본인이 침묵하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채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적이 이어지고 심리적인 압박이 점점 그를 조여왔습니다. 이분이 참고로 좀 제가 칭찬을 해드리자면 감히 AI를 잘 쓰시네요. 단순히 명령어만 넣고 뽑으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디테일이 있어. 여기가 유리야. 범인이 지금 자기 얼굴을 보고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볼 수 있잖아. 이게 FBI에서도 이제 그 교본에 나오는 심리 면담 기술인데 뒤에 거울을 둬가지고 본인이 진술하면서 자기 얼굴을 자꾸 보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게 만드는 거야. 지 얼굴을 스스로. 그래서 죄책감을 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흔드는 수법이거든요. 이게 면담 기술인데 이걸 AI로 뽑았다는 거는 이 부분을 분명히 명령어를 넣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디테일이 있는 사진인 겁니다. 이거 챗GPT로 돌리면 폴리스 이거 글자 이렇게 안 나와. 병신같이 나와. 폴리쉐 막 이래. 잘 만들었네요. 범인은 심리적 압박에 약하다 해. 광동지방경찰이에요. 그는 과거 가족의 권유로 자수를 한번 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런 방식이 통할 것이라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뭐라도 말 좀 해. 예상대로 그는 아무 말이라도 하라며 소리치더니 결국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공범과 함께 현금을 강탈했던 두 번째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만든 총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진짜 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노린 건 진짜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죠. 2002년 8월에 그들은 산시성의 48호 터널로 갔습니다. 그 옆에는 홀로 보초를 서는 군인이 있었기에 그들이 노리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첫날에는 공범이 겁을 먹고 돌아가는 바람에 쫑났고 며칠 뒤 량카이 우는 직접 홀로 만든 총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 틈을 타 군인을 살해한 뒤 총을 훔친 그는 4개월 뒤 공범과 함께 미리 계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두 번째 범행 이후 전국을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안 걸리냐 해. 그러다 절도로 수배가 됐고 가족의 권유로 자수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과거 범행이 들키지 않자 다시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것이었죠. 경찰은 그가 안내한 장소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총과 탄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도왔던 공범까지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행을 인정했기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량카이유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 6월 11일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중국에서 주황색 옷 입히거든요. 디테일이 있잖아. 이분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나레이션하고 AI 딸깍이 아니라 다 이제 이미지를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범은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고를 치지 않을 경우 사형을 피할 수 있는 형벌입니다. 그저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야 했던 량카이유, 그가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네, 잘 봤습니다. 테리우스 마이라는 분이에요. 예, 제가 또 남의 콘텐츠를 또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드리자면은, 테리우스 마이라고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써있죠. 요 채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요 새끼 요거, 요거네. 그리고 이제 그거 아까, 난 테레 싫어요. 그것도 요거네, 요거. 요거였네. 요분이 언제 4만 명이 넘었지? 이 영상이 근데 한 달 전이냐? 조회수 안 나와서 그런가? 2천, 3천 대인데. 이 양반도 정지야? 아, 이거 뭐 정지된 사람들의 이야기야? 뭐야? 아, 이거 AI 딸깍으로 잡혔나 보다. 아, 맞아. 이게 유튜브에서 잡잖아. AI로 딸깍해서 만드는 영상들 잡는다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 보면은 이거 나레이션 자기가 하거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닌가? 이거 나레이션이 아닌가? AI인가 목소리도? 아까 그 오키노님도 자기가 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의미 있는 교육적 가치나 다른 가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대량 제작됐거나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 한마디로 딸깍이다. 그래서 수익 창출이 막혔네. 아, 그래서 멈췄구나. 아, 이거 뭐야. 아니, 연락 줘요. 테리우스 마이님도 이걸 본다면. 예? 이 정지된 사람들 연락 주세요. 같이 한번 궁리를 해봅시다. 예? 어떻게든 방안을 해야지. 응? 오키노님은 그분은 생활고우 때문에 알바 안 되잖아. 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 이미지들이 이게 지금 대충 막 하는 게 아닌데 다 생각해서 넣고 그 딸깍으로 뽑은 이미지들이 아니야.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나는 씨발 사이버 괴롭힘으로도 막 영상 삭제되지만 수익 창출은 살아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한 번에 걸렸나 보다. 여러 개가. 근데 구독자 4만이면은 이 구독자 수가 그걸 보장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단순히 진짜 딸깍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안 돼. 구독자가. 근데 좀 조회수가 많이 좀 줄긴 했다. 어느 순간. 그래도 10,000뷰 정도는 나왔던 채널인데 왜 이렇게 됐냐? 오, 이상하네. 그래, 이러면은 그 뭐 사과 방송하는 애들 있잖아. 까만 화면 띄워놓고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번 주 방송의 논란에 대해 해명과 사죄의 방송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지랄 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괜찮은 채널들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거 참 안 되겠다. 또 봐. 테리우스 마이님 연락 주세요. 우리 오키노님도 저를 아신다면 뭐 이렇게라도 제가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새 채널을 판다 쳐. 그러면 어쨌든 구독자 1000명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홍보해 줄게. 방송에 나와서 목소리 출연해줘. 그래서 같이 알고 있는 사건 나레이션 해주고 중간에 나랑 이 사건에 대해 얘기도 해보고 뭐 개인 인터뷰나 소식 전해주고 살아있다.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창구가 될 수 있잖아. 나는 이 사람들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야, 이거 안타깝네. 안타까워.
다음 이야기. 할리우드 동거 남친 살해 사건의 전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어 있어 훼손에 유기했을 뿐이다. 할리우드 동거 남친 살해 사건. 그날은 그저 평범한 산책이었습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 할리우드 언덕 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갑자기 깨졌습니다. 지금 내 몸에 테리우스만이 들어왔어. 한 마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수풀 속으로 뛰어들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개는 무언가를 입에 물고 돌아왔고 그것은 그녀의 발 앞에서 천천히 굴러떨어졌습니다. 죄송한데 테리우스 마이님, AI라고 볼만해. 이 톤이 예? 좀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했어야지. 들려주듯이. 오해받을 만해. 예. 그런 트레이닝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고, 유튜버 키우기 약간 이런 콘텐츠로 와서 우리가 또 교류도 하고 스타일을 나도 좀 배울 거 배우고, 내가 좀 그래도 나 11년 차인데 내가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도 뭐 도움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퓨전 믹스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자 이거야.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목소리를. 최대한 딸깍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것 같아. 처음엔 영화 소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곳은 할리우드니까! 하지만 낙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어. 왜냐? 그것은 누군가의 진짜 머리였기 때문이지! 어떻게?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부터는 진지하게 가는 거야. 오프닝이었잖아. 훅을 걸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2012년 1월 17일 아침 미국 할리우드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던 모녀가 남성의 머리를 발견합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던 그들은 지나가던 등산객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통제됐고 경찰과 구조대가 동원되며 조용하던 산책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에 내 스타일을 살짝 감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바로 쇠바트 2마리 풀어버린 거야. 경찰이. 이 씨발 새끼 빨리 잡겠다고. 쇠바트가 그냥 냄새 킁킁대면서 그냥 흙들을 파헤치고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머리가 발견된 지점에서 추가 단서 찾았다 이거야. 이러니까 쇠바드 키우는 거야. 경찰들이. 쇠바드 이거야. 개껌 2개 물려주라 이거야. 집에 가면. 죄송합니다. 땅속 약 15cm 정도 깊이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여러 곳에 나누어 유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긴 멕시코 출신의 66세 남성 허비라는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항공사에서 근무를 한 뒤 은퇴했고 할리우드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세련되고 매너 있는 사람으로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었고 고가의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하비를 가지고 있는 허비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곁에는 36살의 게브리엘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우연히 만나 급격히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는 상당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 게이게이로 발전하며 게브리엘은 허비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사는 게 게브리엘의 허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처음부터 완전히 안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게브리엘에게는 3년 가까이 관계를 이어오던 윌리암이라는 진짜 찐 게이 애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비를 만나면서 그 관계는 갑자기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윌리암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두 사람을 향한 집착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지속적인 전화, 협박성 발언,
심지어 집 앞에 말 똥오줌을 갈기기도 했습니다. 게이들의 삼각관계인가 봐. 결국 법적 조치가 취해졌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201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허비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연말 약속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의 일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인들이 게브리엘에게 물었더니 그는 별거 아니라는 듯 Why not?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비는 갑자기 멕시코로 여행을 떠났고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인들은 이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비는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주변에 알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개인 물품들, 특히 메디슨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메디슨스들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했기에 이것을 두고 트랩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경을 넘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은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책로에서 쌔바드들이 발견한 시신의 지문을 통해 그가 하비라는 것이 밝혀졌죠. 사망 원인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훼손 방법을 통해 형사는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라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종일로부터 보름이 넘게 지났기에 이는 냉동고에 보관됐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가브리엘의 전 애인이었던 일리암을 의심했습니다. 연인을 빼앗겠다는 감정, 분노와 집착, 그리고 이미 드러난 어그레시브한 행동들. 그는 충분히 유력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일리암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대에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형사는 그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거짓말 씨발 탐지기까지 한 번 검사하는데 70만 원 내는 그거 이 적 같은 거 개 같은 거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진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였죠. 이 결과는 오히려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C8.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알리바이였습니다. 일리암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감정적인 동기와는 별개로 물리적으로 범행이 하지마! 그 손 그거 하지마! 없어! 그거 아니야! 아무튼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형사가 다음으로 의심한 건 하비의 애인인 가브리엘 게이게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비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고 이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였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하비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던 기록들은 출처가 불분명했고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하비가 사라진 이후 그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연금이 다른 계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집안에 있던 노트북에서 발견됐습니다. 절단 도구, 해체 방법, 그리고 처리와 관련된 검색 기록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시신 해체랑 시신 처리 그런 거 검색한 것 같아요. 이 검색이 이루어진 시점은 하비가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정확한 이유와 생활 유지를 위해 하비 죽이고 시신 훼손 유기야.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지만 거짓된 진술, 금전 기록, 인터넷 검색, 행동 패턴 이 모든 것이 그를 범인이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살인이 아닌 유기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허비가 갑자기 사망했고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까 두려워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연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후의 행동은 공포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겁이 난다 해도 신체를 훼손해서 유기하기까지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배심원단은 심의 끝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짤이 어떻게 뭘 보고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미국 법정이랑 유사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딸깍으로 뽑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뭐 예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비슷하게 만들어줘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꽤 신경 써서 짤을 뽑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왜 딸깍으로 분류돼서 정지된 거야? 그렇게 그는 1급 살인죄로 25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브리엘 게이게이는 끝까지 살인에 대해선 부인했기에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게이게이 사이의 관계 갈등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테리우스 마이의 채널에 영상을 내가 대신 슈킹해서 읽어주는 오싹오싹 미스터리 S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게이들이었어요. 예. 그럼 뭐 그런 거지 뭐 사건은 뭐 정황상 그리고 뭐 완전한 증거는 없지만 죽였다는 간접적으로 증명해 갈 때 이 정도면은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 예. 그런 게 이제 또 있을 것이고 근데 변호인 측 이 새끼 게이브리엘 측은 아니다. 죽은 사람 유기했을 뿐이다. 왜 죽었는지 나도 모르고 나 아니다. 이걸로만 밀어붙이는데 이제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다. 뭐 이 정도로만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닌가.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